그래서 우리는 문명권을 형성하거나 또는 제국, 이때 제국은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나라 운영했던 경험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조그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건데 그것은 객관성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고 실험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자기 유연에 불과한 거죠.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역사, 특히 고대에서 해석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연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체를 정확히 봐야죠.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더 도약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역사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입한 민족과 종족 개념, 용어, 용례 등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부족국가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기를 부족국가 시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기백 선생님의 그 설이겠죠. 성읍국가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설들은 그 이전이 텅 빈 진공 상태, 문화가 없는 상태, 정적 경험이 없는 그런 맨 땅에서 나라들이 생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소국들이. 잘못된 거죠. 왜? 그 전에는 사례 기록을 보거나 중국의 고고학적 발굴을 놓고 보나 아니면 요동뿐만 요소지방에서는 홍산 문화 등등의 존재를 보나 거기는 거대한 정치 세력과 거대한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발굴되는 것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동강 유역에서는 엄청난 문화 내지는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부족국가였었다. 아니면 연맹 소국이었었다. 연맹 국가였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온전한 원조선이 붕괴, 멸망, 절멸되고 다시 부활한 새끼들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의 기원 전후의 조그만 소국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첫 번째 비류국, 송양의 비류국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하국 등등등 행해서 주변국들을 정복해가고 통일시켜가고 마지막에 6대 태조대왕 때 그것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태조대왕은 특별한 시호를 받은 거죠. 태조대왕.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그동안 나쁜 쪽으로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저 문명권에 속한 모든 주체들을 볼 때 관점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명권은 중화문명지역, 북방유문명지역과는 구별되는 공간이에요. 지리적 구분뿐만이 아니라 생태적 구분도 있고요. 문화적 구분도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거기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저 문명권의 중심지고 우리가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 연해주 그리고 남동부 일대 여기를 중핵으로 하면서 주변 지역들을 다 포함했을 때 그저 문명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현재 그저 문명권의 구성원들 그러면은 현재 정통을 유지한 때 남아있는 속칭 한민족을 해결해서 소급해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가장 끝에 가서 연결되는 것을 고서 문명권의 핵으로 보기 때문에 사료로 또는 그다음에 연구 성과를 볼 때는 예맥 또는 예맥 아니면 동의의 특정한 시기의 동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만든 최초의 정치체는 규모라든가 범주라든가 그 다음에 영토라든가 또는 생활 방식이라든가 또는 지배 방식의 차이를 떠나서 조선이란 정치체제라는 것이죠.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하나 예시를 합니다. 지금 만주 지역을 중국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견해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의 연구 성과를 또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고요. 중화민족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의 결과가 역설적으로 만주 지역과 우리의 깊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요. 왜? 그들이 많은 사료를 활용을 했고 또 그들이 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고선 문명권의 범주가 어디였구나. 그리고 규모가 어떻고 성격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더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중화 제국주의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신중화 제국주의란 말은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인 2003년도 제가 첫 발표에서 쓴 용어입니다. 동북공정은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이게 맞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이 용어가 맞는 겁니다. 신중화 제국주의입니다. 중국은 원래 제국주의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화사상 재현, 영토 확장 및 회복,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중국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무섭죠? 영토 회복. 이 영토 회복은요, 중국이 지금 14개 나라 육지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나라들과 해양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나라는 적지만 해양 경계선이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파밀고원을 갈 때 특히 정상 부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중국 국경 이렇게 철조망을 보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래서 많은 역사의 왜곡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일통론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중국 신중화 제국주의, 즉 새로운 중화민족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만주 지역은 자연환경이 불규칙하다. 12개로 또는 7개로 나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민족들이 또는 종족들이 이동과 융합 현상이 빈번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때 다양함 속에는 우리야 또는 우리의 브랜치들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족과 종족들은 자기 역사를 문체로 기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못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문자가 없었다는 거죠. 있었다면 문자로 왜 우리 역사를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왜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비아인 또는 그들의 비아인 한족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록자들, 각각 다른 역사 사관들이 자기 국가와 종족, 세계관의 입장에서 만주에 있는 모든 종족들과 민족들에게 명칭을 부여한 거니까 혼란스럽기 그지없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명칭과 그들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사실을 정확히 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한자를 표기하는 과정 속에서 음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 뜻을 따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현재 우리말과 발음이 비슷하다. 또는 우리가 세운 한자와 저쪽에서 발견한 한자가 동일하니까 거기는 우리 땅, 아니면 우리의 영향권,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글자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자기 비판이 필요해요. 초기 단계는 모르겠지만 국가 단위로 됐을 경우에는 세종대왕처럼 우리는 일찍부터 글자를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돌골 문자도 있잖아요. 키릴 문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캄차카에 있었던 야차라든가 그리고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남아있었던 하이라든가 사할린에 있었던 유기라든가 그리고 흑룡강의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종족들 있죠. 그들은 중국 세력과 접촉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들은 말을 가지고. 그거 부정확하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영토, 자기 나라 또는 자기의 관리체제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쓴 사례 기록과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동아시아 역사를 해석하면 영원히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잘못된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을 철저히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토 갈등,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학을 띈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도 갈레노비치로 기억되는데요. 러시아 발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지도를 통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역사 왜곡은 심했고 그들은 지도, 특히 글자를 활용해서 자기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재편했다는 겁니다. 만주 지역의 민족들은 융합과 이동 등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특정한 민족들은 독립적 연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와 연관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이론인데 대외관계 등을 첨지하면서 체계적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역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인류학적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고전 문명권을 이해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역사, 고고학, 민족학, 민속학, 언어학, 인류학, 역사, 지리학 등을 함께 연구하면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공했던 민족이론을 토대로 해서 생태환경의 다양성, 복잡한 역사상을 고려해서 이렇게 혈연, 언어, 문화의 차이 등이 있지만 그거를 배타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의미로서 종족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의미로 종족 개념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몽고르 계통과 퉁구스 계통, 그리고 일부 투르크 계통과 고아시아 계통의 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시대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차이를 갖는 집단들입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문명적으로는 관계가 밀접하니까 그 당시 때는 동일한 범주로 파악할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실질적으로. 배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합니다. 필자는 중액 종족과 반계 종족으로 구분한다. 재밌죠? 코아 종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계 종족이 있는 거죠. 월레스타인의 시스템 시롤인데 월드 시스템 시롤이랑 비슷한 건데요. 중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주변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아웃사이더 외방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체라든가 천체도 동일하게. 그랬을 경우에 저는 우리를 그리고 그 당시 때 우리와 직접 연결된 그들을 중액 종족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반계 종족으로 구성된 거니까 당연히 중액과 반계가 서로 긴밀한 상호 연동 관계를 맺어야지 사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니까 혈연이나 언어 등이 좀 친연성이 있어요. 같다는 것이 아니라 친연성이 있고 범위라든가 생활 양식이 유사하다. 그리고 서로 상호 협조 체계를 이루다 보니까 생활 공동체를 이뤘었고 뭐 공동체나 공동권이나 같죠. 그 다음에 그들은 보세요. 유사한 테크놀로지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 신앙이죠. 종교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유사한 문화의 공유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 고려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사한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하나 더 나아가서 각 종족 집단들의 역할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또는 숫자라든가 거주 위치 등을 고려한 다음에 서열과 경종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멀티 또는 폴이란 말을 동시에 썼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거는 다종족적 국가 또는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종족 그러면은 멀티가 되는데 그러면은 n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압도적으로 우월한 중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중액 종족을 압도적 우위라면서 역할론이죠. 반계 종족들이 합쳐진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배합 비율을 고려한 다음에 서열과 경종을 설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원조선 사람들과 부여 정통을 내셨으니까 그들이 서열과 경종을 설정할 때 중액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반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고전 문명권도 그렇게 해 있죠. 좀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중액과 반계로 나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가설이고 저의 자의적 방법론이니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요. 나중에 우연히 또 단재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재 선생의 설을 벤치마킹 했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비슷한 시도를 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육당 체험하면서는 종족을 문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불합문화권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속한 종족들은 문화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시온이 바이칼이다, 알타이다, 파미르다, 심지어는 서쪽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진출했고 지배했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이고요.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사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학적, 문화적, 역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불합문화론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유사한 문명권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고지선 문명권은 아니고요. 고지선 문명권과 유사한 문명권 그리고 고지선 문명권과 흡사한 문명권이 있었고 고지선 문명권이 형성되는데
그들의 문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고 당연히 우리도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신처 선생은 이렇게 주족과 객족으로 구분했어요. 중액종족과 반계종족인데 주족, 주가 되는 족, 객족, 손님족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상당히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은 객족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객족도 제1객족, 제2객족, 제3객족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저랑 비슷한데 제가 이건 또 나중에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단재 선생도 저처럼 중액과 방액, 특히 주족과 객족으로 구분하고 객족도 더 구분해서 친연성에 따라서 배합비율에 따라서 제1객족, 제2객족, 제3객족으로 나누고 제4객족은 이겁니다. 고아시아족, 유기, 아이누 등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 이분들의 스케일이 컸던 거예요. 아주 크게 본 거고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후대 역사학자들이 실증사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그다음 현실에 입각한 역사 해석이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단재 신초 선생의 이런 제목인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재 신초를 위한 변명이 그 컨셉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단재 신초 선생의 여러 가지 학설과 함께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불필요하게 또는 오해를 하면서 단재를 무시하는가를 제가 기술한 것이 있어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고 규명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썼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때때로 그분들을 떠올리고 남에게 얘기할 때는 그런 분들의 존함과 그리고 업적을 말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대사를 혈족 중심이 아니라 문화, 자연환경, 역사 등을 고려한 질서와 체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고요. 중국도 로마 제국도 다 마찬가지로 질서나 체제 개념으로 파악한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시도했죠. 그건 기회가 되면 민족지 역사학자들을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인모 선생, 그 다음에 인쇄 안지용 선생, 그 전에 백암 박운식, 장지연, 김교훈 선생, 그리고 장덕빈 선생 등등. 저는 역사유기체설, 토이론 이런 이론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언급한 중의 코아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직계조상, 즉 역사적인 계승성, 그 다음에 정통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종족들을 중액종족 또는 종족으로 범죄시킨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루종자를 썼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종족이 아니라 마루종자를 써가지고 결국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조선족, 예맥, 한족, 부족 등등으로 불리는 모든 존재들을 중액종족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료와 민족지적인 분석을 통해서 거란 손비계가 속했다는 동호계죠. 그 다음에 퉁구스의 말갈계죠. 그리고 이들의 조상계인 숙신, 그 밖에 산용, 흉노 등을 반계종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표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중국 학계의 주장을 토대로 중국 정보광조의 종족적 개통성을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사료와 민족지에서 나타난 국가 종족 구성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재남 선생이 쓴 논문을 제가 참고한 것이고요. 정재남 선생이 쓴 논문의 도표와 제가 한 것을 동일해서 중국 정보광조의 개통성 연구 고찰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있었는데 서주 동주로 나눴고 춘추 전국시대가 있고 진나라가 있었고 전한, 신, 후한 그리고 삼국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건데 상당히 많은 것은 중국 한족이 아니라 중국 정복왕조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남북조 시대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면서도 제가 샅샅이 구분했지만은 중국의 정복왕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족 중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계량상, 통계상으로 보면은 한족과 비한족의 비율은 약 반반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조선 문명과 해륙활동이란 거대한 주제 속에서 제가 오늘은 주로 종족, 고조선 문명권의 종족, 그리고 고조선 문명권의 구성원들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